2024년 들어 중앙은행들이 1,0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중국은 올해만 벌써 세 자릿수를 매입했고 인도와 터키도 공격적으로 쌓고 있죠.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 나라 돈을 무한정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반짝이는 금속을 사재기할까요? 더 기묘한 건 이들이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사들일 뿐이에요. 역사를 보면 중앙은행이 금을 쌓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큰 위기 직전이죠. 1930년대 대공황 전에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의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봐야 해요. 2020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조 달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통화 팽창이었죠. 유럽 중앙은행도 비슷했고 일본 은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치솟았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9%를 넘었고 유럽은 더 심했어요. 중앙은행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이 정도는 아니어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금 매입이 시작됐어요. 2022년부터 가속화됐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세계금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명확합니다. 중앙은행들이 7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쌓고 있어요. 왜일까요? 답은 신뢰의 위기에 있습니다.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1944년 브레턴 우즈 체제 이후 80년간 유지되던 시스템이 지금 변곡점을 맞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 거래를 줄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받기 시작했어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체 통화로 무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죠. 달러 패권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자산은 뭘까요? 미국 국채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로화는 유럽 경제가 불안정합니다. 위안화는 아직 신뢰가 부족해요. 결국 남는 건 금밖에 없습니다. 금은 어느 나라 것도 아니거든요. 정부가 찍어낼 수도 없고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없어요. 가장 중립적이고 안전한 자산이죠. 그래서 모두가 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눈치챘어요. 2020년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4년에는 2,400달러까지 갔죠. 불과 4년 만에 20% 이상 오른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패턴이 있어요. 큰 경제 위기 전에 금 가격이 급등합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 금이 2배 올랐어요.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도 3배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미국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었어요. GDP의 130%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죠.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전체 세수의 4분의 1을 이자 갚는 데 쓰는 거예요.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이탈리아 부채가 GDP의 150%고 그리스는 여전히 위태로워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GDP의 260%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전체가 빚더미 위에 앉아 있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죠. 둘째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셋째는 인플레이션으로 빚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정부들이 선택하는 건 항상 세 번째입니다. 돈을 더 찍어서 빚을 갚는 거죠. 문제는 이게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당신의 예금과 연금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2020년 이후 미국 달러 구매력이 20% 하락했습니다. 4년 전 100달러로 살 수 있던 걸 지금은 80달러 어치밖에 못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에 숨겨진 세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포트폴리오의 10%를 금으로 보유하라고 말해요.
워렌 버핏도 2020년에 금광 주식을 샀죠. 평생 금을 비판하던 사람이요. 개인이 금을 보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실물 금을 사서 보관할 수 있어요. 금고에 넣어두거나 은행 대여금고를 쓰는 거죠. 하지만 보관 비용이 들고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금 ETF를 사는 방법도 있어요. GLD나 IAU 같은 상품이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실물을 직접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증서만 가지는 거죠. 금광 주식도 있습니다. 뉴몬트나 베리골드 같은 회사요. 금 가격이 오르면 금광 주식은 더 많이 올라요. 레버리지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경영 리스크도 함께 지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핵심은 분산 투자예요. 전 재산을 금에 넣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전혀 안 가지는 것도 위험해요. 적정 비율은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 사이입니다. 그런데 금만 답은 아니에요. 은도 주목할 만합니다. 금은 너무 비싸서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은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산업용 수요도 많아서 금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상승 여력도 큽니다. 플래티넘과 팔라듐도 있어요. 자동차 촉매 변환기에 필수적인 금속들이죠. 전기차 시대가 와도 수요는 계속될 겁니다. 다만 가격 변동이 심해서 투기적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귀금속만으로는 부족해요. 부동산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됩니다. 땅과 건물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치가 오르거든요. 특히 대도시 핵심 지역은 안정적이에요. 주식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깁니다. 기업이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니 주의해야 해요. 배당주나 우량주 중심으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죠.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어서 희소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요. 금처럼 수천 년의 역사도 없고요. 투기 자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어요. 80년간 지속된 달러 중심심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금 기반 통화를 연구 중입니다.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준비하고 있죠. 각국이 탈달러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디지털 달러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대규모 양적 완화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금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아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중립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죠. 그래서 모두가 금을 원하는 겁니다. 다음 10년은 격동의 시기가 될 거예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되고 통화 전쟁이 격화될 겁니다. 어떤 자산이 살아남을까요? 역사가 답을 줍니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초인플레이션이 왔어요. 돈이 휴지가 됐죠. 하지만 금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페소가 붕괴했지만 금은 가치를 지켰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주식이 폭락했어요. 하지만 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에도 똑같았죠. 금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패턴이 보이나요? 위기가 올 때마다 금은 방패가 됩니다. 공격 자산은 아니에요. 큰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항상 금을 일부 보유해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요. 평소엔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그 가치를 증명하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금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도 준비해야 해요. 전 재산을 금에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안 가지는 것도 무책임해요. 적어도 5%는 금이나 귀금속으로 보유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 ETF를 매달 조금씩 사세요. 적립식으로 모으는 거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사면 평균 단가가 안정됩니다. 20년 후에 보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실물 금을 사고 싶다면 소액부터 시작하세요. $1 있어요.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칩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금을 팔아요. 한국은행 금거래도 있습니다. 수수료를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곳에서 사세요.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많이 생겼습니다. 보관은 신경 써야 해요. 집에 두면 도난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 대여금고가 안전하죠.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내면 됩니다. 보험도 들어두는 게 좋아요. 금을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금 비중이 너무 커지면 일부 팔아야 해요. 20%를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5%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세요. 핵심은 균형입니다. 금만 믿으면 안 돼요. 주식도 필요하고 채권도 필요하며 부동산도 필요합니다. 현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해요. 다양하게 분산하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앞으로 10년은 불확실해요. 인플레이션이 올지 디플레이션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금의 가치가 빛납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이유를 이제 아실 거예요. 그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겁니다. 통화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을 대비하는 거죠. 개인도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통화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금입니다. 5,000년을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겁니다. 당신의 자산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금에 투자하려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시장을 이해하고 타이밍을 봐야 합니다. 금 가격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 달러 가치예요.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금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로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내려가죠. 달러 인덱스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실질 금리입니다.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에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면 금이 유리해집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니까요. 그럴 때 사람들이 금으로 몰려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 위험입니다. 전쟁이나 분쟁이 터지면 금이 올라요.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하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금 수요를 높입니다. 네 번째는 중앙은행 정책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수요죠.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는 산업 수요입니다. 금은 전자제품에도 쓰여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에 금이 들어갑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금 수요도 늘어나는 거죠. 이 모든 요인을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짜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에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사고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죠.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금 ETF를 산다고 해봐요. 금 가격이 오를 때는 적은 양을 사고 내릴 때는 많은 양을 삽니다. 장기적으로 평균 단가가 안정되는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은 추천하지 않아요. 금은 변동성이 있지만 주식만큼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2배 오르지도 않고 반토막 나지도 않아요. 단타로 큰 수익 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장기 보유가 답입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은 봐야 해요. 그 사이 금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할 겁니다. 하지만 장기 추세는 상승이에요. 통화 팽창이 계속되는 한 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글로벌 금 시장의 구조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큰 소비국은 중국과 인도예요. 두 나라 합쳐서 전 세계 금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 설날이나 인도 결혼 시즌에는 금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생산국은 어딜까요? 중국이 1위고 호주가 2위입니다. 러시아, 미국, 캐나다가 그 뒤를 따르죠. 하지만 금광 개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쉽게 캔 수 있는 금은 이미 다 캤거든요.
새로운 금광을 발견해도 채굴 시작까지 10년 이상 걸립니다. 환경 규제도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격 상승 요인이에요. 재활용 금도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전 세계 금 공급의 4분의 1이 재활용에서 나와요. 오래된 전자제품이나 보석을 녹여서 다시 쓰는 거죠. 금 가격이 오르면 재활용도 늘어납니다. 금 ETF 시장도 커지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금 ETF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죠. 일반인이 손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ETF는 실물이 아니에요. 증서만 가지는 거죠. 극단적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ETF를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실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실물 금을 사려면 프리미엄을 내야 해요. 국제 금 시세에다 추가 비용이 붙는 겁니다. 보통 5%에서 10% 정도죠. 소액일수록 프리미엄 비율이 높아요. 한 돈보다 10돈을 사는 게 유리한 이유입니다. 골드바는 순도도 중요해요. 99.9% 순금이 표준입니다. 이걸 포나인이라고 부르죠. 한국에서 유통되는 골드바는 대부분 포나인이에요. 증명서를 꼭 확인하세요. 금화도 투자 대상입니다. 미국 이글 금화, 캐나다 메이플리프, 중국 판다 금화가 유명하죠. 금화는 골드바보다 프리미엄이 높지만 디자인 가치가 있어요. 수집 가치도 있고요.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골드바가 낫습니다. 프리미엄이 낮고 환금성이 좋거든요. 금화는 취미로 모으는 거예요. 투자와 취미를 섞으면 안 됩니다. 금 통장도 있어요.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물 없이 장부상으로만 거래하는 거죠. 편리하긴 한데 은행 리스크가 있어요.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실물 보유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금이죠. 하지만 보관이 문제입니다. 집에 두면 도난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은행 대여금고는 비용이 들고요. 해외 보관 서비스도 있습니다. 스위스나 싱가포르에 금을 보관해 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니까 안전하죠.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고 찾기도 번거로워요. 결국 정답은 분산입니다. 일부는 ETF로, 일부는 실물로, 일부는 금광주로 나눠 가지세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이죠. 금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금도 고려해야 해요. 한국에서 금을 사고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10%죠. 매수할 때 내는 겁니다. 하지만 금 계좌나 ETF는 부가세가 없어요. 세금 측면에서는 이쪽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있어요. 1년에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그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을 냅니다. 금도 엄연한 자산이니 세금을 피할 수 없어요.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할 때도 금이 유리해요. 현금보다 가치평가가 애매하거든요. 물론 불법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일 여지는 있어요. 노후 대비로도 금이 좋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금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니까 구매력을 유지해줘요. 20년 후, 30년 후에도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으로도 좋아요. 부동산은 세금이 많고 현금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금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100년 전 금이나 지금 금이나 똑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감도 중요합니다. 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주식이 폭락해도 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심리적 쿠션이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금 투자는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방어적 자산이죠. 큰 수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대신 위기 때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요.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칩니다. 소액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10년 후 당신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